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스위스에 있었던 한 과거의 이야기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구전되면서 형성되었던, 어떻게 보면 스위스가 현재 영세 중립국으로 남아서 어떤 각국의 여러 영향력에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이렇게 그 국가적인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윌리엄 텔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독일어 발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쓰는 독일어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빌헬름 텔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윌리엄 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때에도 어떤 식으로 유명했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석궁을 쏘는 군수였는데 그 석궁의 실력이 좋아서 뭐 날아가는 새를 맞출 정도의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회자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상 그 윌리엄 텔은 그 스위스 민중들에 의해서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의 문학가죠. 프리드리히 슐러라는 사람이 이 동명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희곡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이것이 무슨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고요. 이상하게 이 이야기는 구전대 내용은 일종의 민간설화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8년 11월 18일쯤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 이 스위스는 당시에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여러 가문을 통해서 왕조의 이어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바턴을 받았던 그 왕족이 이제 합스부르크가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합스부르크가는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이제 세력을 뻗쳤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뭐 이 영주들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마 스위스였고, 당시 이제 윌리엄 텔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이 스위스 내부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소요들, 반란들, 이런 조짐에 가끔 가담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 실명의 이름이 따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는 지금도 이제 추정할 따름이고요. 근데 그 윌리엄 텔의 사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지배하던 군주 중에 하나가 그 윌리엄 텔의 반란의 조짐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혹은 그 반란의 주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사기를 꺾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동요되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렇게 강압적인 제안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 화살을 잘 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윌리엄 텔의 아들과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요. 그 윌리엄 텔에게 그 사과를 석궁으로 맞추라고 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 실력을 증명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내용이겠고, 아마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윌리엄 텔이 그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끔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략 속에서 그러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텔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머리에 있는 그 사과를 맞춰야만, 빗나가면 이제 자신은 이제 이 주문에서 그 군주의 계략에 말려든 꼴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 윌리엄 텔은 석궁을 쏘아서 다행히도 그 아들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히고 그 사건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군주는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텔이 아들에게 화살을 쏠 때 당시 화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첫 화살이 실패할 경우 두 번째 화살은 군주를 향해 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러한 뒷얘기까지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당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당시에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지배를 했던 타 세력과 그 민중 간의 어떤 그러한 갈등 상황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중에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사과가 의미를 하는 것은 윌리엄 테리나 뭐 이제 지금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스위스가 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단초였고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단초로서의 어떤 사과의 등장은 비슷한 이야기로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화인지 아니면 서사인지 제가 분명히 가려야 되겠는데, 이 서사가 신화의 세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신화와 서사가 이제 결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이야기입니다. 일리어드라는 이야기는 이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나라는 왕녀가 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의 호임을 받고 몰래 이제 그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파리스와 미래를 하고 이제 도망가서 다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그리스의 그 각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트로이를 점령하고 그걸 절멸시킨다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대륙 간의 전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서양과 동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중국, 일본을 말하는 동양이 아니라 그 당시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동양, 즉 뭐 페르시아, 중동 이쪽을 가리키는데, 이 동양과 서양 간의 어떤 첫 충돌,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일리어드에서 그리고 있는 트로얀 전쟁이고, 이 전쟁을 발발시켰던 것을 사람들은 이 신화 속에서 찾아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사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과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역사가 지닌 뭐 참혹함, 전쟁의 실상, 이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코미디처럼 들리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바다의 신인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운 여신이어서 이 여신한테 수많은 그 올림푸스의 남자 신들이 이렇게 청혼을 하거나 구애를 하거나 했다고 해요. 그런데 테티스가 누구 어떤 남신과 이렇게 혼약을 맺었을 때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갈등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우스는 테티스를 그 인간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펠레우스라고 하는 사실 그다지 별 볼일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과 여신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결혼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 인간들 중에서 영웅들, 그다음에 신들이 다 참여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 결혼식에서 단 한 신이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결혼식이 하는지 어떤 큰 좋은 행사들을 할 때 꼭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 혹시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이 그리스의 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에리스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좀 이상했어요. 뭐냐 하면 불화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아니라 불화라는 뜻이죠. 뭔가 어디 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 여신이 굳이 결혼식장에 찾아옵니다. 적어도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무척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에리스는 그 결혼식장에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특기를 발휘를 합니다. 그 결혼식장 안에다 사과 하나를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신들이 궁금해서 그 사과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사과에 이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글씨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를 바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친다라는 말은 없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친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 이 결혼식장은 갑자기 미인선발대회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자기가 더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신들이 서로 등장했는데 여신들의 질투감이 이제 불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에 세 여신이 후보에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 여신이 있었고요. 그 딸이었던 아테네 여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신이 있겠죠. 이렇게 지금은 비너스라고 불리지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이 미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이제 뭐 미의 여신이니까 제일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하여튼 아름다움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뭐 그 주관한 영역과는 상관없이 그 아름다움이 서로에게 어떤 자긍심이 될 정도로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이 사과를 이렇게 추첨을 해서 아니면 선발을 해서 누구한테 줘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신들이 여기서 또 비겁해져요. 어떤 식이 되냐면 자칫 누구한테 사과를 돌렸다가 나머지 두 여신한테 굉장히 큰 원한을 쌓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은 차라리 이 사과를 인간에게 주고 인간이 판단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주면서 심판을 대리하게끔 맡겼던 인물이 바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어요. 그래서 이 파리스는 사과를 들고 있고 파리스 앞에 세 여신이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파리스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저주를 받고 태어나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트로이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버려졌고 목동으로 길러졌습니다. 이 길러진 파리스한테 그 왕자도 아니고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파리스한테 새 여신이 등장을 해서 이 사과의 선택을 사과를 건네준 선택을 받으려고 해요. 했을 때 파리스는 이 새 여신으로부터 제안을 각기 하나, 그러니까 뿌리칠 수 없을 만한 큰 선물, 뇌물이겠죠. 뇌물의 제안을 받습니다. 먼저 아테네 여신은 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면 너한테 무궁한 지혜와 가장 똑똑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제안은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금방 받아들이겠어요. 반면 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온갖 명예와 부를 안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프로디테 여신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한테 주겠다. 여기서 파리스의 판단은 아프로디테한테 향했고 사과는 아프로디테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의 여신이었던 에리스가 던져준 사과는 이제 신들에게는 조정이 됐지만 그 불화는 인간한테 전과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파리스의 심판에 등장하는 이 사과는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그 아프로디테가 말했던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헬레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도출되고 이것은 하나의 큰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그러한 문명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과의 얘기를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 시간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과라는 것을 가지고 가장 흔한 과일이
한 번은 선악과였고 하나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아니지만 심판의 어떤 그 명목이었고, 또 하나는 윌리엄 테레 사관은 바로 그 어떤 한 개인과 앞으로 그 민족의 갈 길을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암시하고 예비하는 어떤 징후로서 존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로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기호하거나 상징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과가 자주 그 인간의 역사나 신화나 문서라에 등장하면서 그 실제 인간의 역사들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또 다른 사과의 사건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네, 다음의 사과는 조금 현대적인 이야기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